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어제까지 비가 왔고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합니다. 두툼하게 챙겨 입고 나가셔야 돼요. 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비가 내렸지만 미세먼지를 다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충북과 세종, 강원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나타내겠고요. 또 수도권과 대전,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으면서 지표면이 미끄러운 데다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춥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낮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요일, 목요일. 그러나 행복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행복한 아침은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슈 탑5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5위는 무엇일지 한번 보실까요? 5위 보여주시죠. 네, 금주의 이슈 톱5 5위는 핏빛으로 물든 하늘입니다. 이게 핏빛이라니까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호주 이야기죠. 호주가 굉장히 장기간 여러 달 동안 지금 산불이 네. 진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호주 보도 사진은 대부분 하늘이 핏빛 하늘인데 이래요. 이게 석양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저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색깔을 보니까요 정말 금방 얘기했던 핏빛인데 재난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어마어마한 면적에 불이 났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산불이 저 정도로 심해요. 지난해 9월의 시작, 무려 5개월째 진화되지 않고 확전. 얼마나 소실됐느냐. 이 현재 시점, 지난 7일 기점으로 보니까 남한 면적의 84%, 그러니까 한반도 면적의 거의 절반이 불로 탔는데 특히 숲입니다. 아니 남한 면적의 절반이라면 우리는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얼마나 큰 숲이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뭐 영상으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재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위성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성 사진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지난해 1월 24일이고 요게 지난 1일이에요. 저 숲이 다 그냥 잿더미가 된 거죠. 하얗게 짙은 된 거죠. 이제 그거보다 우주에서 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호주 전체가 붉어서 어떤 분이 밑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붉은 호주다. 이 불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니까요. 그 피해가 대단한 거죠. 네. 저 산불로 그냥 아무것도 남아난 게 없는데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가 또 만만치가 먼저 않습니다.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추정되는 사망자가 25명입니다. 하지만 실종자도 있고요. 네.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다 확인되지 않았죠. 네.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야생동물들이 무려 5억 마리가 생명을 잃는 피해가 있었다는 5억 거죠. 마리나 돼요. 왜냐하면 호주가 자연 생태계에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캥거루를 포함하여 5억 마리의 피해가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호주 하면 뭐 코알라, 캥거루 여러 가지 막 거기에만 있는 그럼 이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 아까 핏빛이면 거의 없어진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금 얘기하셨지만 코알라 피해가 또 그렇게 컸다면서요? 코알라가 현재 한 8천여 마리가 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 유칼립투스 숲이거든요. 숲의 피해가 가장 큰데 코알라는 지금 멸종 위기 아닌가 하는 그 안타까운 정도예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겨우 살아남은 코알라들도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애들레이드의 온도가 40도고요.
또 산불이 지나간 곳은 마실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구걸하는, 물을 달라고 하는 코알라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 저 장면이군요. 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아유, 얼마나 급했으면은. 네. 아우, 네. 코알라가 그렇게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얘가 굉장히 급했던 거죠. 네. 세상에. 아니 동물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제일 위험하지.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을 구걸할 정도면 네. 저게 얼마나 절박한지 알겠어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은 사람이 오면 보통 피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왔는데 다가가서 지금 자전거를 마치 나무처럼 코알라는 주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전거를 기어 올라가서 물로 손을 뻗는 거예요. 네. 사람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코알라에게 물을 주자 그 물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마시는 모습이 정말 저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네. 아니 보통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면 가슴이 아픈데 동물이 또 저렇게 하니까요. 왜 네. 모든 위기에는 사실은 다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뭐 사람은 물론이고 뭐 이 동물 목숨까지 뭐 정말 너무너무 피해가 큰데 네. 호주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지금 뭐 헬기, 함정, 뭐 차량, 군병력이 동원됐는데 지금 예비군 3,000명이 투입돼 있어요. 네. 이게 2차 대전 이후 호주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군이 동원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5개월 가고 있잖아요. 예. 강한 바람 때문에 이게 좀 껐다 싶으면 또 번지고 예. 껐다 싶으면 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갈 것 같은데 지역별로 좀 위험 지역들은 국가 재난 비상사태까지 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소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6일에 산불 진압에 도움이 될 만한 비가 좀 내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일부 지역이긴 했지만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볼까요? 아, 이거요. 소방관이 네. 정말 단비네 단비. 네. 똑같은 비네 정말. 팔을 올리면서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네. 편하게 웃는 모습이죠. 네. 저 비는 그냥 온통 다 맞고 싶을 것 같고요. 네. 저런 웃음과 저런 빗줄기가 있으면 사실 아무리 뭐 우리가 물을 뿌린다 하더라도 맞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큼 충분히 지금 진화를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네. 아 보는 저희도 막 그냥 예. 갈급하게 해소가 되네요. 네. 근데 사실 산불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살림이 많잖아요. 네. 근데 매년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는 경우 있지만 사람의 실수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등산할 때 산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미국에서 산불 나면 뭐 전신주에서 뭐가 발화됐다느냐인데 저 정도 길 정도면 누가 뭐 불을 낸 건가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자,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이번 화재의 원인은 뭐냐? 전문가들의 추정은 기후변화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네. 이러한 이제 이상 고온 때문에 네. 산불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 네. 또 진화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저희가 뭐 아까 40도 뭐 말씀하시고 네. 근데 네. 아까 비 오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산불에 아무리 인간이 진화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다들 좋아하고 산불도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자연 앞에서 하여간 사람 건방 떨면 안 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겸손. 그리고 이게 자연재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들인데 네. 우리나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도 아니에요. 저 엊그제 제주 보셨잖아요. 네, 네. 그 이상 고온이 우리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화면 보시면 네. 믿기지 않겠지만 현재 제주도의 풍경입니다. 예. 아니 이거 진달래가 이거 제가 작년 3월 달에 제주도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아니야. 지금이에요? 맞아요. 네, 저거 진달래인 줄 알았는데 철쭉이라고. 철쭉이에요, 철쭉이에요. 철쭉? 진달래하고 비슷한데요. 네.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모르겠는데 철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서 저 유채꽃도 피고 있대요. 어머. 지금 제 딸이 어제 제주도를 갔어요. 네. 사진을 보내왔는데 꽃 사이에서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니 그랬더니 천지가 꽃이래요. 정말요. 깜짝 그래서 놀랐대요. 영상 봄이네, 보시면 봄. 패딩도 다 벗고 네. 그냥 가벼운 후드티 정도만 입고 다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네. 이번 주 제주도가요 23.6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완연한 봄 날씨고 네. 사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홍매화가 어. 떴다고 하고요. 세상에. 대구에서는 개나리, 또 지난 2일에 강릉에서는 매화가 꽃봉오리를 터뜨렸다고 네. 합니다. 사실 뭐 남부지방은 봄이다라고 그렇죠. 봐도 뭐 전혀 무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게 지금 엊그제 얘기인데 오늘은 제주도 기온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때쯤 되면 우리가 뉴스에서 그거 봐야 됐었어요. 한강이 얼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안 나와요. 딱 그 시기죠. 예, 딱 예. 그 시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이 소환이었는데 네. 소환에 얼어 죽은 대한을 찾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 춥거든요. 예. 어르신들 얘기인데 예. 올해는 지난 월화수 제가 깜짝 놀란 게 장마. 네, 맞아요.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꽃은 못 봤어요. 음. 그런데 주룩주룩 내리는 비에 기온은 영상이니까 이게 겨울 장마인가? 그래서 이게 봄비 같은 느낌의 겨울비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오래전 기억을 소환해 보면 이맘때는 한강이 언다. 맞아요. 예, 그리고 스케이트 타러 나가고. 썰매 타고. 그런데 그 옛날 얘기 같이 돼버렸고 그런 예전에 얘기하면 정말 요즘 아이들이 추웠어.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한강이 얼지 않습니다. 정말 비교적 날이 많이 포근한데 이인철 변호사도 네. 좀 달라진 겨울 날씨를 제가 원래 실감하시죠? 좀 추위를 잘 타는데 올겨울 안 추워요. 싸웠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좋아할 게 아닙니다. 네. 큰일이에요. 지금 지구가 아프고 있어요. 사람이 네. 아프면 열이 나잖아요. 네. 지구도 지금 아프다고 우리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분석했는데 21세기 2도에서 6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정말 네. 6도가 오르면 이거 지구 재앙이거든요. 우리가 환경 보호에 조금 더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0살, 7살 육아 아빠잖아요. 네. 지난주에 강원도 하천에 송어축제에 갔다가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근데 또 제가 이틀 전에 제주도 강연 갔는데 네. 이 두툼한 옷을 입고 갔는데 서울 촌사람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봄을 넘어서 여름에 가까울 정도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날씨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전문가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어서 저희가 기상청에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윤기한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 윤기아입니다. 아니, 날씨가 왜 이래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1월이고 요때쯤 되면 정말 춥고 한강 얼었다 이런 기사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왜 이런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온난화가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우리나라가 한 100년 동안 정도 한 1도 정도 올랐는데 겨울철에 기온이 특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도 올라더라도 겨울철에 기온이 많이 오르고 올 들어서는 상당히 시베리아 고기압도 약하고 하면서 예년보다도 더 기온이 좀 높았어요. 1.4, 5로 12월 달에 1.4도 내에서 5도 정도 뭐 이렇게 높았었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높은 기온에서 남쪽에서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고 강한 그 남서기류 따뜻한 남서기류가 저기압과 함께 동반되면서 좀 더 좀 기온 오르는 것이 좀 증폭되면서 이례적으로 크게 올랐던 겁니다. 네. 그리고 눈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 추우니까 비가 내요. 네, 일단은 뭐 올해도 이상했지만 작년에도 이상했어요. 작년에도 눈이 안 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맘때쯤에 눈이든 비든 한 1월 달에 안 와가지고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거꾸로 강수량은 많은데 대부분 비로 내렸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오려고 하면 우리나라 북서쪽인 시베리아 쪽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규모가 커지고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가는데 일단 시베리아 쪽에서는 그렇게 차갑지 않는 올해의 날씨를 보이면서 고기압이 내려오더라도 뭐 약한 게 내려오고 그리고 하루 정도 이렇게 감짝 추웠다가 없어지고 또 우리나라 주변에 해수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도 내지 2도 정도. 내려오더라도 빨리 데워지는 거죠, 고기압 자체가. 그래서 이 고기압 자체가 데워지면 고기압 자체가 차가운데 차가운 성질을 잊어버리니까 눈 대신 비로 오는 거. 이런 식이 조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엊그제 제주 기온을 보면서 1923년인가 기상 관측 이후 제일 제주가 더웠다. 요 1월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겨울은 계속 이렇게 이상 고온이 지속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엊그저께 느꼈던 것처럼 기온이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확 달라지는 것을 좀 이상 기온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상 기상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에 어떤 기압 배치가 같이 조금 저기압이 올라온다든지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는 기압 배치가 더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증폭되는 건데 그런 1.5도 정도로 따뜻한 겨울은 덜 추운 겨울은 지속이 되겠지만 그런 이례적인 현상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기압 배치는 현재는 1월 달에는 좀 일어나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례적인적으로 기온은 큰 폭으로 상승은 1월 달에는 조금 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2월 달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연중 기온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봄, 가을은 잠깐 오고 여름에는 더 더워지는 것 같고 겨울에는 덜 추워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까? 이렇게 적응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까? 계속?
예, 맞습니다. 느낌 그대로 느낌이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는 달라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냐? 10년으로 평균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장담을 드릴 수 있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 조금 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겨울이 따뜻했으니까 내년 겨울에 따뜻할 거다. 이런 증세가 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좀 대응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행사든 겨울축제든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지 않으니까 평균적으로는 가더라도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은 좀 쌀쌀한데 요 쌀쌀한 겨울 날씨는 며칠 연속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중기예보로 해서 한 20일까지 해서 기온을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대해서. 지금 뭐 서울을 예를 든다고 하면 오늘이 한 2.8도? 근데 앞으로도 뭐 서울이 1도에서 한 많이 떨어지면 한 5도 정도, 영하 5도 정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현재 기온에서 약간 쌀쌀하거나 아니면 약간 덜 춥거나 이건 이제 예년에 평균 기온이 한 영하 6도 정도 되니까 조금 쌀쌀하고 춥더라도 예년 추위보다는 조금 덜한 추위가 이어질 걸로 당분간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올해는 그럼 한강 오는 건 못 보겠네요. 일단은 가장 추운 시기가 1월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한강에 오려고 하면 아침 최저 기온 영하 한 10도 정도가 한 4일에서 5일 정도 연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낮 기온도 영하권을 유지가 돼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보는 한파가 굉장히 조금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1월 달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2월 달에는 기온이 오르는 추세라서 실제로 큰 폭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조금은 뭐 한강에 올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 한강 오는 거 못 보겠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하면 좋은 건 있어요. 예, 세로토닌이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우울감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있는데 그래도 겨울에 군고구마가 제격이죠. 네. 사실 근데 이렇게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요, 뭐 군고구마가 제격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농작물 피해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피해가 늘어날수록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또 올라가기 마련이죠. 아니 또 뭐 이상 기온에다가 또 산불 한 번 나면 또 농작물 다 하면은 네. 이게 시민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비싸니까 걱정이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농산물에서 겨울철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엊그제 그 제주 그 풍경을 보면서 야, 저게 겨울에 귤이 주렁주렁 열려서 그거 맛있게 따먹는 건데 네. 제주 귤은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귤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제주 연결됐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귤 농사 지으세요? 제주 어디세요? 제주 그 한경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이민웅이라고 합니다. 올해 작황 어떻습니까? 올해 뭐 잦은 비 날씨와 그 온도가 기온이 높아서 좀 품질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런데도 아니, 수확은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도 수확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도 수확 중이에요? 언제까지 따요? 1월 말에서 뭐 2월 말까지도 저 제주에서는 수확합니다. 아니, 날씨도 날씨인데 일소는 괜찮습니까? 네, 요즘에가 좀 비 날씨가 좀 잦아졌어요. 예. 근데 귤 상태는 어때요,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완전 봄 날씨였던데. 예, 날씨가 너무 높아서 좀 품질이 좀 안 좋아진 게 많이 나오긴 해요. 어떻게 안 좋아져요? 날씨가 올라가면, 귤이. 이제 아무래도 뭐 당도나 이런 부피과라 그러죠. 이제 막 귤하고 또 껍질하고 내용물하고 좀 떠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아, 껍질이 밀려요? 아니, 껍질하고 이제 저 안에 과육하고 네. 공기층이 생기죠. 공기층이. 아, 공기층이. 그런 거 안 달아. 확실히. 좀 마르잖아요. 수분감이 질긴 떨어져서. 면이죠. 아니, 그럼 걱정스러우시겠네요. 아니, 그럼 귤 가격은 어때요, 지금? 더군다나 올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소비도 부진해가지고 네. 또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 그럼 뭐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예. 요즘 이렇습니까? 제주도는 날씨가 계속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네, 좀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날씨가 따뜻해요. 올해는 특히 유난히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제주 우리 지역에 영하권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알겠습니다. 귤농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작황도 그렇고 귤 맛이 떨어지는군요. 근데 제 입에는 다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어서 저는 사실 차이를 모르겠는데 네. 안타까운 건 제가 그저께 귤을 한 박스 샀는데 한 박스가 7,000원인 거예요. 예. 한 박스가 7,000원인 건 너무 싸잖아요. 그러면 도매 현지 가격은 어떻게 써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건 맛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맛이 안 좋은 경험을 한번 하면 다음번에 아무래도 손이 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첫째 10살짜리가 귤을 겨울에 달고 사는데 요번에 제주귤을 보니까 살짝 말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요. 네. 맛있게 우리가 드셔주는 게 이때 같이 사는 일일 것 같아요. 예. 네, 겨울밤에 맞아요. 귤 까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손끝이 노래질 때까지. 나중에 얼굴도 노래져. 그러니까요. 아,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겨울철에는요, 이 겨울 여행의 묘미가 또 있는데 그렇지.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그 묘미도 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농산물만 문제가 아니에요. 귤도 중요하고 심각한데 문제는 지역 경제가 겨울이 대목인 곳들이 몇 곳 있어요. 대표적으로 강원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얼음과 눈이 있어야 네. 겨울 축제, 겨울 레포츠 이런 거 하는데 예. 지금 스키장, 눈썰 매장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눈이 없잖아요. 따뜻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정해져 있던 이 지역의 겨울 축제와 예. 행사들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글쎄 네.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좀 오늘부터 좀 네.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달여, 두 달은 좀 바짝 네. 진짜 겨울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겨울방학 일기를 써줘야 되는데 어디 송어축제 갔는데 일주일 연기됐어요. 네. 근데 요번 주부터 연대니까 이왕이면은 저 일기 쓰셔야 될 아빠 엄마 도와줄 분들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셔야 됩니다. 네. 겨울축제 현장에 엊그제 뉴스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눈 다 녹아내리는 거 봤거든요. 얼음도 녹아내리고. 네. 기상이변에 대한 얘기 저희가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4위입니다. 4위는요, 아파트 통과하려면 2,000원. 아니 아파트를 통과하는데 2,000원을 내라고 통행료가 그래요? 있어요? 이게 무슨 뭡니까? 말이죠? 네, 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예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이 딱 되면서부터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아파트 내를 통과하는 차량은 2,000원에 통행료를 내시오.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남산 1호선을 3호선을 지나갈 때 2,000원은 맞아. 낸 적은 있었는데 아파트를 통과하는데 무슨 2,000원을 내요? 그러니까요. 좀 의아한데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 자,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후문, 정문이 있어요. 네. 후문 밖에는 주택가가 있어요. 네. 주택가 단지들이 있고 정문 앞에는 유명한 신림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내부의 길을 통과하게 되면 네. 조금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자동차의 평균 속도로 보면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신림로로 내려가면 6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네. 네. 아파트 단지 요 길을 통과하면 3분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다. 막히면은 20분까지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신림로가 네. 이 서울시가 조사를 했는데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 9번째예요. 네. 9위.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출퇴근길 막힐 때는 정상적인 길로는 20여 분 걸려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면 5분 내외 걸려요. 네. 한 10여 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운전자들에게는 지름길로 통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직장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10분이냐 3분이냐 차이가 되게 크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 한국인이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내비게이션이 저쪽 길을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질러가죠. 안으로 들어가면 질러가니까. 네. 아, 바쁠 때는 근데 저러고 싶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은 원래는 이 길이요. 네. 그냥 지나다녔던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통행료 2,000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반발이 또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현장을 좀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영상 네. 보면서.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차단기 내리고 돈 내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는 그 가지만 통행료에 대한 찬반은 뭐 엇갈리겠네요. 이런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차가 1,200대 정도 됩니다. 외부 차량이 1,500대 정도 드나듭니다. 그러니까 2,700대가 드나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외부 차량이 더 많이 지나가잖아. 지나가는 용도잖아요. 네. 그럼 소음, 매연, 정체
그렇게 주민들의 불만은 커졌다고 해서 네. 주민회의 결과 올해부터 통행료 2,000원. 네. 그럼 외부 차량이 좀 줄지 않을까. 돈 벌자는 게 아니라 외부 차량 좀 지나가지 마세요 하는 이제 방편이겠죠. 네. 그런데 주민들 중에도 찬반론이 있어요.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 다 다니는 길이었어요. 네. 40년 전부터 길이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나중에 들어왔으니 그 다니게 해줘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요거는 법적 문제는 없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역지사지 생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 계속해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긴 그래요. 또. 실제로 뭐 주민들이 그동안 매연과 소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예. 해요. 사실 법적으로 이 통행료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택배 기사를 아예 못 들어오게 차량 출입 금지하는 맞아요. 아파트도 있었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그래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다만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이 통행료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사람을 이제 진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방문하는 차량을 막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지나가는 차량이 다른 길도 있는데 사유지를 통과하는 걸 좀 통행료를 받겠다. 그걸 법적으로 크게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긴 우리가 저 남산 터널에 2,000원 내는 거. 네. 네. 그렇게 질러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남산 순환도로는 돈 있어. 안 내고. 그렇죠. 네네. 그런 거 따져보면. 그죠? 근데 네. 예, 이게 이제 저는 아파트 주민들도 이해는 돼요. 처음에는 제가 아유 왜 2,000원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에는 거주민들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런 아파트들 특별히 새로이 재개발이 되거나 해서 대단지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저는 이런 분쟁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통행료 받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뿐이 아니라면서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년 전부터 통행료 3,000원을 받는 아파트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사례가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자 보세요.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다. 외부 차량 지나가면 안 되지. 막는 게 당연하지. 아까 그 아파트 단지는 심야의 클락션 소리 때문에 고통이 심했다고 해요. 소음.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들이 아파트 옆에 단독주택들, 다세대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길은 사유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주택단지 지나가는 거잖아, 원래. 그럼 아파트 주민들은 주택단지 막 지나가고, 주택단지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못 지나가고, 네. 그래서 주택단지에서 차단기를 설치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요거는 이게 모르겠네. 근데 아파트 이런 게 주민 있어요.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제일 문제는 아까 이 관악구의 아파트의 경우에 네. 상가에 상인들이 있는데 네. 상가도 2,000원 물어라. 네. 그럼 인기급 지역 주민들이 물건 사러 오면 2,000원 내야 되는데 네. 이 가게 주인들이 대신 내줘야 돼요. 아. 상가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상가 이용객들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일정 부분까지는 무료인데 이 손님이 많아지면 네. 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쟁거리가 하나 되고요. 그럼 저는 구청이나 뭔가 주민센터에서 지자체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중재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현상을 한번 지켜본 거고요. 저희가 3위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 37년 사기 인생입니다. 오, 이게 37년 동안 사기를 소위 얘기해서 쳤다는 거죠? 사기는 많이 이제 쓰는 말인데 네. 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큰 손이라고 그러면 큰 손. 그 얘기군요. 큰 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세요?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씨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네네. 그 장영자 씨 예.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이 네. 8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예. 초고등학생 때부터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네요. 82년에 남편하고 같이 그죠? 징역 네. 15년 그때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단군이대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통령 친인척 이 장영자 씨의 남편이 이철희 씨라고 중앙정보부 네. 차장이었어요. 네. 아마 그 지위를 이용한 것 같은데 무려 7천억 원대 엄사기 사건을 벌였고요. 당시 7천억. 예, 이 사건으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네, 뭐 지금의 7천억도 큰 금액인데 네. 80년대 7천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7천억이면요.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예산. 정말 어마어마한 예상이죠. 상상을 초월한 그 사기 금액으로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뒤흔들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이거는 뭐.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50조 된다고 봐야 됩니다. 50조나 돼요? 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의 10%가 50조예요. 그렇구나. 500조가 넘으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2018년에 또 사기로 이게 지금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징역 4년이 다시 나와서 여전히 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게 놀라운 뉴스입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구치소 교화 강연 막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분이 거기 계셨는데 네 번이나 사기로 징역살이라고 또 이번에 4년을 한다. 이게 맞아요. 그럼 역사가 꽤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건은 1982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1992년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년 후에 1994년에 140억 원대의 차용 사기를 또 벌인 겁니다. 그래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근데 98년에 광복절 특사로 나왔는데 2000년에 또 220원대 국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맞아요. 이거 유명했죠. 예, 국권 징역 앞에. 15년이 선고돼서 네. 2015년에 석방이 됐는데 또 최근에 2020년에 네 번째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거의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자세히.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 장영자 씨 본인보다 네. 그 남편의 위세, 아까 이철이라는 네. 이름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인데 네. 이 대기업의 차장이 아니에요. 네. 중앙정보부 차장이면 네. 바로 중정부장 밑에 차장인데 이게 차관급이죠? 사실은 방첩부대 군인 출신인데 아. 차관급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냥 차관이 아니라 네. 정권을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계 핵심 인물인 남편의 위세를 이용해서 네. 이러한 대규모 사기를 벌인 게 아닌가 네. 해서 당시에 파장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이제 사기를 4번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과 적용되지 않아요? 4년이면은 좀 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거의 상습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거의 사기예요. 직업이. 나와서도 사기하고 나와 또 사기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교화의 그런 가능성이 없구나.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4년을 선고받은 건 원래는 더 높게 선고받아야 되는데 고령인 점. 고령이고 이제 만약에 4년 오면 거의 80대가 되거든요. 네. 80대에 나와서 설마 또 사기칠까? 네. 법원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기회를 준 것 같은데 만약에 출소가 됐는데 또 사기쳤다. 그때는 정말로 이제 중형을 피할 수는 없죠. 이게 한국하고 외국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끔 법 얘기 들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게 법인데 가끔 이 법이 사람을 당황시킬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벌써 네 번째라고 하지만 워낙에 큰 규모가 계속 연속적으로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 정서에 과연 맞는 것인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령인과하고 상관없이 막 어떨 때는 막 900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판단하기도 900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정서가 서로 이렇게 많이 다른가 싶어요. 네. 근데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따면서 논어 공부도 좀 했는데 네. 이분이 아까 몇 년 있으면 80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일흔이 네. 종심이라고 해서 네.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법에 네.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분은 종심이 아니라 가는 대로 사기가 되니까 이거 참 답답하네요. 근데 장영자 씨는 또 항소심 선거 기일에 안 나타났다잖아요. 이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고령의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뭐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기도 것처럼 습관이죠. 습관이고 옛날에 종심은 70세인데 네.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았어요. 네. 지금은 워낙에 평균 수명이 100세 길기 돼야 되나? 때문에 80이 넘어도 사기권으로 입건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장영자 씨는 75세. 75세. 네, 75세인데 좀 짠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 예산의 10%를 막 사기를 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사기 규모가 점점 위축이 됐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은 줄어들지 않는 거죠. 포화로 스스미. 회사니 돈은 없지.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돈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사기를 쳐서 뭔가 지금 호텔에서 생활을 하다가 호텔비가 엄청나게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감옥 아니면 호텔이나 네. 호화주택, 감옥 아니면 호텔이나 호화주택인데 자. 이제 더 이상 사기를 안 당해요. 네. 그래도 이제 소액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4년도 약한 형은 아니다. 사기 규모가 네. 옛날 같지 않고 쪼그라들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이 습성은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소비 습관 때문에 네. 계속 그렇게 막 흥청망청 쓴다는 거죠. 호텔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아까 호텔 얼마나 나온 거예요, 이 변호사님? 하루에요. 놀라지 마세요. 네. 숙박비가 130만 원이라고. 하루에요? 하루에. 그럼 뭐 해외 뭐 대통령들 왔을 때 그만큼 나오는 네, 거예요. 그 숙박비가 6개월치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이 소송을 했겠죠. 네. 근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을 다 어디 감췄는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장영자 씨가 골동품, 고가의 골동품을 모으는 게 취미가 있었거든요. 네. 그 골동품이 있었어요. 호텔 네. 안에. 근데 그걸 팔려고 하니까 또 살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호텔 네. 측에서는 고스란히 이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면은 호텔에 묵으면서 골동품을 사놨다는 건 이걸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도 특이하네. 골동품을 사모았네, 거기. 하루 130만 원짜리 방을 빌려서 쓰면서 6개월을 장기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처럼. 네. 근데 거기에 짐을 다 못 뺐어요. 37점의 골동품이 있는데 네. 자, 이게 이제 경매를 내놨는데 이 중에 또 가짜도 있었어요. 어. 본인은 진짜로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속았네. 골동품 사기 아니냐 그랬는데 본인이 속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기꾼을 사기쳤어. 생각보다 금액이 떨어지는데 팔리지도 않더라. 이제 호텔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게 장영자 씨가 사기를 당했을까? 오히려 진품과 가짜를 잘 섞은 다음에 그걸 왜 놨을까요? 본인의 기쁨만을 위해서 놨을까요? 또 다른 것을 위한 준비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희한하네요. 장영자 씨가 사기꾼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 네.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첫 번째 사기를 하고 나와서 또 사기를 치고 또 그다음에 당하는 거죠. 또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쳤는데 당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당하지? 그건 왜 당했을까? 일단은 장영자 씨를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그 화면에서 장영자 씨를 봤을 때마다 한 번도 고개를 숙인 걸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순간에 하얀 피부에 눈을 뜨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남길 겁니다. 하나, 이 사람이 혹시 죄가 없나? 두 번째,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정치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혹시 그 세력이 있나? 혹시 뭔가 앞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 아닌가? 에다가 이분만의 감언이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4년 후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사기를 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습관처럼. 호텔 이제 사장님 주의하셔야 돼요. 장인자 씨가 묵을 때는 선물로 받으시기 그래야 바랍니다.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해킹 협박 사건. 이게 사실 해킹이라는 단어 자체도 무서운데 네. 협박이란 말이죠. 근데 유명 연예인들이 당한 겁니다. 아, 그래요? 배우 주진모 씨를 포함해서 유명 아이돌 등 여러 연예인들이 10여 건이나 아이고. 이 휴대전화 해킹 사건으로 지금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근데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랑은 별의별 내용을 다 네, 주고받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최근에 뭐 단톡방 사건으로 범죄가 터지기도 했잖아요. 네, 지난해 버닝썬에서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1일에 1월 1일만 되면 여기 무슨 기사 실리나 바라보는 매체가 하나 있어요. 알아요. D매체죠. D 매체. D매체. 예, 네. 디패치 매체. 네. 여기서 보통은 이 탑스타 열애설이 뻥뻥 터지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는 열애설이 아니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휴대전화 해킹 사건이 딱 뜬 거예요.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휴대전화 안에는 나의 모든 사생활이 네. 다 있어요. 특히 사진, 영상, 네. 문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10여 명의 유명 스타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털렸다. 털린 겁니다. 그렇군요. 휴대폰이 털렸다. 그럼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유출됐다. 거고. 그걸로 해커들에게 뭐 협박을 유출됐다. 했구나. 돈을 그걸로 내라. 뭐. 협박을 당했다든지 고액의 협박인데 네. 작게는 5천만 원에서 작게. 많게는 10억 원까지. 예. 그러니까 당신의 사생활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당신 휴대전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렇다면 5천만 원 돈 내라. 돈을 내시오부터 보내라. 10억 원 내라까지 제가 보기엔 해커 범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야, 이건 5천만 원짜리, 이건 2억짜리, 이건 10억짜리 해서 협박을 쫙 공갈 협박범이네 이거. 유명세에 따라서도 좀 그랬을 것 같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에 배우 주진모 씨의 소속사가 같은 맥락의 협박 사실을 알리면서 법적 대응을 또 예고를 하기도 했죠. 그렇죠. 실제로 이 협박 때문에 돈을 지급한 피해자 그런 연예인도 있다고 하는데 네. 주진모 씨는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 자료가 유출됐다. 그다음에 문자라든지 사진 같은 거 유출하겠다 협박을 하니까 주진모 씨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소속사 측에서도 언론사에다가 이런 걸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언론사가 다행히 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언론사가 유출한다.
언론사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런 개인정보는 같이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해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기사화 안 되면 아무 쓸모도 없고 돈도 안 되는 건데 자꾸 기사화 되니까 이렇게 해킹을 하는 거니까 네. 서로 좀 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협박까지 또 있었다고 했잖아요. 해킹뿐만 아니라 그럼 피해자들이 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예, 엄청 놀랐어요. 이거는 뭐 그 심리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니 그냥 이거는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예.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제3자가 다 이걸 뽑아갔다. 그럼 이걸 그냥 뿌린다. 막 우리 권영찬 사생활 대공개. 안 돼요. 네. 안 되시는구나. 네, 대부분 그거 안 안 돼요.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그 공포예요, 공포. 그렇죠. 패닉.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의 사적 생활, 그다음엔 가족의 생활, 그다음에 동료의 생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여러 사건 사고들 보면 단톡방에서 있었던 게 농담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부분만 이렇게 캡처가 돼도 맞아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또 악마의 노출이 편집.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절차는 어떻게 됐대요? 처음에 어떻게 협박했대요? 일단은 이렇게 해킹을 한 다음에 그 피해 연예인에게 이제 문자라든지 카톡 같은 걸 톡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네. 나는 누구다. 뭐 나는 어디에 있는 해커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근데 표현을 되게 점잖게 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목적은 일단은 돈을 받는 거다. 금전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신뢰를 강조하고 만약에 당신이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절대로 유출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협박이네, 거죠. 협박. 네. 그러면은 이제 유명 연예인들도 유명 연예인인데 일반인들도 저런 협박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디다 신고하면 되는 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요. 네. 경찰청에서 전담으로 이런 걸 수사하는 사이버 수사대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경찰도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범인을 검거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협박에 굴하지 말고 돈을 주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 지켜보시죠. 네, 네.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탑5 이슈 중에 마지막 1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마지막 티켓을 잡아라. 마지막 티켓. 네, 마지막 공연 티켓. 티켓인가요? 아니에요. 공연 티켓, BTS 티켓 같은 것도 똑같아요. 현상이 똑같아요. 제가 어제 봤는데 예, 예. 제 주변 지인 중에 저만 서울 토박이고 다 뭐 충주 뭐 예. 혹은 뭐 저 익산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제 새벽부터 난리예요. 뭐냐면 귀성 열차 예매 전쟁. 네. 네. 어제 시작이 그게 됐습니다. 시작됐구나. 네. 내일 KTX. 맞습니다. 예. 이 설 연휴 철도 승차권 이 예매가 지난 7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SNS가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네.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오전 7시에 시작하는 온라인 예매를 7시 정각에 딱 들어갔는데도 네. 놓쳤다.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또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매진이 됐다. 티켓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 일하는 있었습니다. 샐러리맨들 피곤한데 이 고향 어머니한테 네. 저 부모님 제가 설날 뵈러 가려면 반드시 이 표를 끊어야 되니까 6시 50분에 저 모닝콜 좀 해주세요. 전화를 한 10번 했는데 안 받고 7시 15분에 받은 거예요. 네. 예매 시작됐죠. 네. 들어갔더니 대기가 1,500명, 3,000명, 6,000명, 8,000명까지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대기 순번 걸어놓고 네.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이제 흔히 네. 봤는데 과거에는 이 예매 전쟁이 네. 정말 오프라인에서 줄 서는 거였습니다. 아, 그 맞아요. 뉴스에 늘 나왔잖아요. 가서 매표소 앞에 줄을 서는데 몇 번 휘감아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서울역 광장이 뭐 네. 보따리 들고 있는 분들로 꽉 찼는데 아니, 거기 기차역에서 밤샜죠. 네. 지금은 자세가 이거죠. 이게 이거 근데 어제 지금도 줄 서 서울역이래요. 있어. 줄 서 있는 게 네. 먼저 80%를 온라인으로 예매하고요. 20%. 남은 20%는 오프라인으로 예매하는데 네. 이게 과거 제 시절 대입 눈치 작전처럼 네. 온라인이 유리하냐 오프라인이 유리하냐 경쟁률을 따져서 먼저 가시는 쪽이 오프라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 대체로 오프라인이 유리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서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러니까 PC방에 가서 광클릭 대기하고 있는 것보다 아유, 나 오프라인에 현장 가서 그냥 종이표 살 거야. 그리고 대기하는 게 더 배정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네. 쉬운 쪽으로 몰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줄 서는 게 쉬워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아, 맞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네. 대학에서 요즘에 수강 신청할 때 맞아요. 그거. 모든 게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뭐 9시에 오픈이야. 이렇게 딱 하면 일이 끝났어요. 심지어는요, 방과후 수업도 마찬가지라서요. 엄마, 아빠, 삼촌이 3명이 동시에 다른 스마트폰으로 같이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할아버지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략이 필요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좀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손 빠르고 PC방을 자주 이용했던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꼭 부탁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얘기하죠. 이를테면 우리가 KTX만 있는 게 아니라 SRT도 있잖아요. 맞아요. SRT 같은 경우는 내가 SRT에 그쪽에 가가지고 네. 뭔가 좀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어디서든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SRT 표도 그냥 KTX에 있는 어떤 역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이용하시면 오히려 SRT에 가지 않아도 된다.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까운 데 일단 가면 제긴 돼요. 거죠. 그렇죠. 오늘 성공하시기 내일 바랍니다. SRT입니다. 오늘 SRT 이제 다시 예매 개시 내일까지 오늘. 이틀. 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네, 코레일 네. KTX 네, 시작됐고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가시는 게 경쟁률이 조금 낮아서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많이들 몰려서 네. 오프라인의 이 줄이 네.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의 표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정확한 거는요, 기다리셔갖고 스마트폰으로 계속 누르시면서 기다리면은 두 가지 방법을 기다리면서. 빠지는 표들이 있거든요. 오프라인, 온라인 왜냐면 다. 한 장씩 빠지는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이효선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 표 사는 것도 이게 심리전이야. 요 시간과 공간과 그다음에 그 타이밍 네.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될 텐데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휴대전화는요, 이게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에 PC방으로 가세요. 네. 왜냐하면 네트워크 속도가 조금 빠른 쪽이 유리하거든요. 네. 동시 접속자가 수천 명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네. 그 외에는 아까 이제 권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가용 시간을 모두 다 일단은 투자해서 네. 클릭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저희 때 입시 전쟁 비슷했다고 하는 게 지금은 여러 대학을 이제 뭐 정시 수시로 네, 하지만 네. 저희 때는 같은 날 같은 시 하나만 맞아요. 접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S대, 아빠는 K대, 뭐 누나는 본인은 어디 해서 네. 전화를 그때 휴대전화 없을 때예요. 80년대라. 네. 그때 그 유료 유선전화, 공중전화를 하면서 네. 야야 경쟁률이 어디가 낮대니 눈치전. 경쟁률 낮은 데로 넣어서 네. 또 이제 의외로 실력보다 좋은 데를 간 어. 친구도 있는가 하면 네. 거기에 실패하면 이제 재수해야 되는 친구. 눈치 작전이 많네요. 최영일 선생님이 네. 공부 잘하셨구나. 예를 들어도 S대 K대. S대가 이 우리나라에 한 30개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기차표 요 관계 전문가 한번 연결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SRT 금창선 홍보팀장과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얼마나 바쁘세요, 그래?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네. 내일까지 양일간 이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이라서요. 네. 전 직원이 아주 그냥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시작인데 요거 티켓팅 성공하는 노하우 좀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 예. 뭐 특별한 노하우는 아까 저희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온라인상에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80%의 승차권이 판매가 되고요. 네. 오프라인상으로 20% 승차권이 좀 배정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7시부터 13시까지가 온라인 승차권 판매 시간이고요. 08시부터 11시까지가 역창구에서 대기를 하면서 승차권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까 그 MC님들 하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광클릭을 통해서 예, 온라인에 대기를 하면서 속도를 좀 높이는 방법이 네. 예, 승차권을 조기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한 이런 승차권들이 저희가 그 온라인 승차권에 대한 예매를 좀 마치게 되면은 별도의 결제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 그 별도의 결제 기간 중에 그러니까 1월 10일 15시부터 1월 12일 24시까지가 예매한 승차권에 대한 결제 기간인데 네. 요때 결제 기한 내에 결제를 좀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 예, 예매한 승차권이 자동 취소가 돼 버립니다. 네. 예, 그때 이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플 등을 통해서 계속 수시로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취소된 승차권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예, 또한 그 자녀석이라고 저희가 승차권은 온오프라인에 다 판매를 한 다음에 네. 혹시라도 판매되지 않은 승차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승차권에 대해서 이 자녀석 판매 기간이 1월 10일, 15시부터 네. 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티켓팅 실패하면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석도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평소에는 고객들 안전 때문에 이 입석 판매는 지금 지양을 하고 있고요. 이 명절 설 명절 기간 내에 이 고향 가시는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특별히 열차 한 편성당 53회의 이 입석을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걸 노리는 방법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 이 철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명절 어떻게 세세요? 우리 다 보내놓고 쉬시는 거예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주말이라든지 명절이 더 바쁜 기간입니다. 항상 저희는 그 명절 기간에는 전 직원이 비상 대기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구나. 네, 그 집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불편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설 명절, 추석 명절 다 좀 늦게 고향에 가셔야 되겠네요. 못 간다고 봐야죠. 그럼 결혼하셨죠? 저요? 네. 예, 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가요? 가족들끼리만 좀 보내고 있죠.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별거 다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명절은 티켓 살 때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티켓 사면서부터 설레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티켓 사면서부터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정말 네. 짜증 많이 나실 텐데요. 네. 예전엔 줄 서 지금은 광클릭 짜증 나실 텐데 저는 실향민의 자손이라 50년 넘게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정말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짜증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참 선망의 대상이다. 부러움이죠.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향민의 자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요. 서울을 벗어나서 어디 가는 경우가 없어요. 네. 저희 집이 큰 집이니까. 다 오시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기차를 표를 예매하고. 끊어서 뭐 바리바리 싸서 아이들 데리고 어디 이런 게 없어요. 네, 며느리들은 가나오나 똑같아요. 힘든 건 마찬가지죠. 네. 사실 이렇게 설 명절이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가지고 기차표를 예매를 하셨는데 만약에 실패했다. 버스 있지 않아요? 버스로 버스 갈 수 있는 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버스는 기차보다는 훨씬 좀 용이한데 왜 기피할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간이 너무 밀리니까. 네. 2시간에 가던 길이 5시간 걸려. 네. 뭐 올해는 특히 밀려서 7시간 걸려. 네. 3시간 반 만에 가면 빨리 갔어. 이런 것 때문에 좀 도착의 유동성 때문에 꺼리는 것 같지만 네. 버스가 훨씬 타기는 용이해요. 어쨌든 타면 일단 가긴 가니까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이제 이 명절 연휴에는 증편합니다. 버스 대수 늘립니다. 네. 한 43% 늘어나요. 오. 그러니까 평소보다 타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기차도 증편하는데 어쨌든 기차의 편리성, 시간을 맞춘다는 정확성 때문에 기차의 경쟁률이 훨씬 세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하다 보면 화장실에 항상 생방송에 들어가서 그럼요. 소변 이 주기가 짧아서 고속버스 근데 그러면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게 요번에도 고속통행료 뭐 면제 아닙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네, 지난해도 무료였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네. 명절 톨게이트는 네. 무료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안심하시고 네. 뭐 정한되면 참을고로라도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번에는 명절 연휴가 짧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주말 끼어 있고 짧고. 되도록이면 뭐 기차나 이렇게 대중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 있었듯이 티켓 놓치면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10일, 온라인의 경우에는 12일까지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함안 소식인데요.
겨울철 주전부리 하면 곶감 빼놓을 수가 없죠. 풍부한 영양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숙취 해소 음식으로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곶감으로 유명한 경남 함안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이 탐스러운 주황 빛깔을 뽐냅니다.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낮에는 따사로운 햇볕이 곶감의 맛을 더해줍니다. 한 달에서 길게는 50일 숙성을 거치면 달콤하고 쫀득한 곶감이 완성됩니다. 비타민 A 성분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 숙취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숙취 해소에도 뛰어나고 또 건강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일입니다. 특히 함안 파수 곶감은 조선시대 임금님도 그 맛에 반해 진상품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파수 곶감의 원료인 수시는 씨가 적고 수분이 많은 게 특징. 올해는 농사가 풍년이라 여느 때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함안 곶감은 올해 9번째로 열리는 축제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축제에서는 시식회와 마리떡 만들기 행사 등을 통해 곶감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직거래 장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곶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함안 곶감은 다른 곶감에 비해서 그 가격도 저렴하고 가격에 비해서 당도라든지 그냥 품질 면에서는 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께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곶감이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채널A 홍준호입니다. 네, 다음은 충남 공주시 소식입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 바로 군밤인데요. 충남 공주에서 내일부터 군밤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다채로운 행사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행사들이 펼쳐지게 될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장작불 앞에 모여 바구니를 쉼없이 흔듭니다. 바구니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밤입니다. 후후 불면서 뜨거운 껍질을 벗겨낸 밤을 함께 나눠 먹다 보면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충남 공주시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군밤 축제입니다. 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건 기본, 놀이터와 캠프파이어, 얼음 조각 체험장과 음악 공연, 미술 전시회 등 오감이 즐거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밤을 재료로 한 요리 경연 대회도 열려 전국 고수들의 흥미진진한 요리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는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에만 7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주 밤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는 밤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는 한 해 평균 9,000톤 이상의 밤을 수확해 전국 생산량의 17%를 차지합니다. 큰 일교차와 사토질 토양으로 밤나무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달달하고 단단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고소한 군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군밤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열립니다. 채널A 김태형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아서 강원도 축제장에는 예년보다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열리고 있는 특별한 스노우 페스티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축제를 함께 즐겨보시죠. 추운 날씨에도 손으로 물속을 휘저으며 요리조리 도망치는 송어를 쫓습니다. 힘겹게 잡은 송어 한 마리를 자칫 놓칠세라 조심스레 밖으로 빼냅니다. 송어 낚시터에선 외국인 강태공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송어를 잡은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눈과 어림이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Reality, it is very different experience. The trout fishing, we never experienced it in Malaysia, right? 강원도가 겨울 시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개최한 외국인 스노우 페스티벌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진 해외 인지도를 활용해 올림픽과 한류에 눈이라는 테마를 접목시킨 관광 상품입니다.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스노우 페스티벌은 겨울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맛보고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됐습니다. 도내 스키 리조트 이벤트와 시군 겨울축제를 연계해 겨울 내내 강원도 전역이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는 BMZ 평화관광 상품도 있고요. 또 플라이 강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고요. 채널A 공국진입니다. 네, 다음은 경북 청송 소식입니다. 경북 지역 대표 축제 청송 사과 축제가 2020년부터 2021년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국비 지원과 함께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 청송 사과 축제는 2004년 청송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돼서 2013년부터 7년 연속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다음은 경남 하동군 소식입니다. 하동군에서는 도심 분위기를 개선하고 연말 연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동읍 폐철도공원에 빛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 거리에는 군민 5만 명의 염원을 담은 의미로 조명 5만 개를 설치했으며 국민들의 새해 소망을 적어 달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네, 빛의 거리는 이달 말까지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직접 가서 보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나주 소식입니다. 나주에는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가오는 31일까지 프랑스식 자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숲을 이루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12명의 작가가 제작한 프랑스식 자수 70여 점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식 자수는 일반적으로 도안과 스티치가 두드러진 게 특징이죠. 네, 실을 스티치와 함께 감아 나무와 숲을 입체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모던 자수 기법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한평군 소식입니다. 레슬링의 고장인 전남 한평군이 레슬링 동계 전지 훈련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2일까지 대한레슬링협회 국가대표 후보팀과 전국 10개 실업팀 등 150여 명이 한평에서 전지훈련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한평에서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한평군에서는 1000여 명의 레슬링 선수들이 한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겨울 같은 쌀쌀함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너무 춥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겨울은 겨울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법 추우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